자, 그러면 우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죠? 네. 자, 간만에 제가 현장 강의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리 삼순환, 이 민법 총칙 파이널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 강의 계획서 잠깐 한번 보시면 우리 이 강의 소개란에 보시면 이 민법 총칙 객관식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3순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순환의 경우에는 제 민법 총칙의 맥으로 기본서로 이제 쭉 진행을 제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순환의 경우에는 우리 5개년 기출 사지선다 또는 오지선다로 해서 임준기 변호사가 쭉 진행을 했고, 이제 파이널의 경우에는 그 5개년 기출을 요약 정리한 이 OX집으로 해서 제가 지금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순환 파이널을 들으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1순환 강의라든가 또는 2순환 강의를 들으신 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베이스가 갖춰주신 분들이 이제 3순환 파이널 강의를 들으셔야 이 강의가 조금 더 소화가 되실 거고요. 아무래도 기본 내용은 다 숙지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쉽거나 또는 비교해야 되는 판례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베이스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이 3순환 강의보다는 1순환 기본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특히 민법 총칙은 제가 입문 강의 때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기본 내용 소화가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다. 그래서 이 내용 소화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시면 민총은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 분량이 아주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용 소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1순환 기본 내용이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 다른 과목, 법 과목에 보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돌리던데 왜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민법 총칙의 경우에는 이해하고 소화하는 게 최우선이다. 어차피 공부할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 민법 총칙은 이 채권법과 물권법의 통칙 규정인데 우리는 채권법이나 물권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되는 분이라면 오히려 1순환 강의를, 즉 기본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는 게 효과적이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연차가 이제 초년차다 뭐 이런 분들은 그 스텝을 다 밟으셔서 1순환 강의 들으시고 2순환 오지선다 하시고 또 이제 OX로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하시는 요 과정을 가급적 다 따라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강의 계획서에 전체적으로 이 공부의 방향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럼 우리 교재 내용 보면서 여러분들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제 강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잠시 고민하고 우리 진도 나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교재의 머릿말 제일 앞쪽에 한번 보시면 민법 총칙 핵심 지문의 맥의 기본 특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민법 총칙만 시험 범위로 나오는 5개 직렬이 있죠. 그래서 경찰 간부, 소방 간부, 세무사, 행정사, 그 다음에 이제 법학 경채 시험. 근데 이제 법학 경채 시험은 지금 현재 출제가 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4개 직렬인데 이 4개의 직렬의 난이도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이게 40문제로 나오느냐, 25문제로 나오느냐, 사지선다로 나오느냐, 오지선다로 나오느냐, 요 정도의 차이점은 있는데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경찰 간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소방 간부나 세무사 기출문제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 세무사나 소방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도 경찰 간부 기출문제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시면 바로 체크 되겠지만은 거의 기출문제 중요한 지문들이 거의 반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지문들 또 판례들만 잘 체크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민총을 이 시험 범위로 하는 5개 직렬의 모든 기출 문제를 소개한 문제집이 객관식 민법 총칙 기출의 맥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우리 이순환 때 임준기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했고 거기에 중복되는 지문들 그런 부분들을 모아둔 게 바로 요 핵심 지문의 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량적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여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는 22년 7월부터 24년 7월까지 작년도 7월까지 민법 총칙과 관련해서 출제가 예상되는 최신 판례도 다 지문화해서 들어갔는데 그럼 이제 올해 지금 현재가 5월 달이니까 한 1년치 최신 판례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 그 빠진 판례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또 따로 자료로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그 소방간부, 그 다음에 세무사, 그리고 저번 주에 행정사 시험까지 있었거든요. 요 기출 문제는 당연히 우리 지금 책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 또한 제가 따로 자료로 나눠드릴 예정이고 지금 생각은 요 1개년 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 시행된 민법 총칙과 관련한 소방간부, 세무사, 행정사 요 기출 문제는 따로 제가 특강으로 아마 우리 진도상으로는 5일 동안 하면 이 교재를 빠듯하게 제가 진도를 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추가해서 한 1회 정도 무료로 특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교재 특징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이 오른쪽 페이지에 본서는 민법 총칙의 맥 기본서와 일맥상통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본서에 반영된 기출 문제들은 기본서의 목차 순서에 따라 그대로 배치가 되었고 각 지문에 대한 해설은 기본서의 서술을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문제의 해설이라는 성격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객관식 기출 문제,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제가 해설을 다시 추가를 한 거니까 또 특히 해설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정오를 가르는 핵심 키워드는 쭉 넘겨보시면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판에 정리하실 때는 이 굵은 글씨 밑줄을 표시하시면서 빠르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빠르게 그 키워드 중심으로 빠르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교재나 강의에 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에 윤동환 임준기의 민법 총칙 교실 그 변호사 시험용 그 카페 말고 우리 민법 총칙 전용 그 임준기 윤동환의 이 민법 총칙 교실 적극 활용해 주시고 이 개인적인 질문은 제 카톡 아이디 거기 DHYON 숫자 21 있죠. 여기로 여러분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카톡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카톡방도 있죠. 단톡방도 있으니까 거기 지금 한 400여 명 지금 들어와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있으니까 윤동환 임준기의 민법 총칙이라고 치시면 그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오셔서 정보 교환도 하시고 필요한 자료들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신나게 한번 우리 진도 나가 볼 텐데요. 우리 교재로는 6페이지부터 진행할 내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제가 일순환 기본 강의 할 때는 우리 민법 총칙의 틀이 요렇게 생겼다부터 해가지고 큰 틀을 거의 우리 인문 강의 한 3회 정도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큰 틀을 잡고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파이널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 틀은 여러분이 다 소화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헷갈리기 쉬운 지문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사례로 나왔을 때 이 사례 문제의 포인트가 뭐다?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스피디하게 좀 지문들을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자, 민법 총칙과 관련해서 참고로 이 법과목 수업을 들을 때는 꼭 조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법 총칙 같은 경우에는 1조부터 184조까지 꼴랑 184개 조문밖에 안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 나오는 조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40개 내지 한 50개 정도가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제가 일순환 때 따로 이 조문집 나눠드렸고 민총 이외에 여러분이 꼭 체크해야 될 조문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15개 조문해서 나눠드린 자료가 있으니까 뭐 지금 수업 들으시면서 조금 이렇게 법
민법 조문집을 들고 다니까 그러시면 이 네이버든 다음이든 검색하셔가지고 조문은 같이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 지문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지요. 제일 처음에 이 권리 의무와 관련해서 이 권리 의무의 기본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권리는 사법상 권리죠. 사법상 권리의 가장 대표적인 권리는 재산권. 그 재산권의 가장 대표적인 권리는 채권과 물권인데 우리는 민법 총칙이 시험 범위이긴 하지만 민법 총칙은 채권법과 물권법의 통칙 규정이다 보니까 이 채권법에서 나오는 권리들, 물권법에서 나오는 기본 권리들을 종종 물어보곤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절대로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험 때려치우고 그냥 다른 변호사 시험이든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게 맞으니까 관련해서 채권법 내용이나 물권법 내용이 나올 때는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권리가 있구나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되는 내용. 그와 관련한 게 1번, 2번, 3번 지문이 되겠는데 제일 처음에 지문을 보니까 첫 번째 지문이네요. 앞쪽에서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지문에서 1번 지문,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변동이 생기는 것을 형성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권리를 행사하면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되는 건데 민법 총칙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성권이 뭘까요? 취소권. 그러니까 취소권 같은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민법 141조 본문 내용에 따라 이 의사표시가 소급적으로 무효화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의사표시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건데 이러한 형성권은 당연히 재판 외에서 그냥 의사표시로 해도 되지만 재판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종종 우리 1, 2순환 때 체크했던 채권자 취소권이라든가 또는 재판상 이혼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협의 이혼이 안 되네. 즉 부부 사이에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안 되면 이제 법원에다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재판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이 이제 채권법과 관련된 이 구체적인 권리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내용으로 다 아실 수는 없는 거고요. 아,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구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분명히 조문의 표현은 청구권 이렇게 돼 있는데 청구권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입문 강의 때도 확인하지만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면 이 청구권하고 형성권은 다른 권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입법자들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형성권으로 입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지만 짧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 목적물 옆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부속물을 설치했어. 근데 이 부속물이 뭐하고 붙어 있어? 임대인 소유 임차 목적물하고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자기 소유의 부속물 떼가지고 가면 되겠죠. 근데 그게 붙여져 있으니까 임차인이 내 부속물 사라. 즉 임대인한테 부속물을 사라라고 청구하잖아요. 그럼 그 즉시 부속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 즉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그 정도. 그래서 우리 밑에 지문에 보면 형성권에는 청구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다. 이 공유자가 공유물을 분리하자. 그러면 그 즉시 공유물은 분리됩니다. 그 공유물 분할 청구권, 방금 봤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표현은 청구권이지만 그 성질은 형성권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민법 총칙 조문으로 들어가서 민법 1조와 관련한 내용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 텐데 자,
본문집 다 준비하셨죠? 자, 민법 총칙 1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조문에 제1조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법원 이렇게 돼 있죠. 한자를 풀어 쓰자면 법의 연원 이렇게 되겠는데 이게 법적으로 표현하자면 판사가 민사 분쟁을 판단할 때 뭐 본인의 선량한 양심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뭔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민사 분쟁의 판단 기준 이게 바로 뭐죠? 민법의 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 1조에 보니까 조문에 민사에 관하여 뭐가 없으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래서 민법의 법원에는 종류가 총 3가지네요. 그렇죠? 제1조에 따라서 먼저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법률에 따라가고 해당 민사 분쟁에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라가고 근데 이러한 민사 분쟁에서 뭐도 없다? 관습법도 없다. 그러면 조리에 따라간다네요. 이 조리라는 게 뭐 사물의 당연한 이치, 뭐 이런 신이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 뭐고 여기서 말하는 관습법이 무엇이며 여기서 말하는 조리가 무엇이냐와 관련해서 주로 판례가 많은 게 요 관습법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바로 지문으로 가도록 하죠. 제가 거기 보면 기출이 어디서 출제가 됐는지를 제가 일단 다 지웠습니다. 관련해서 뭐 어차피 여기에 나오는 이 지문들은 전부 다 5개년 기출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주로 틀린 지문들 위주, 내가 헷갈리겠다 하는 지문들 위주로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교재가 총 몇 페이지예요? 240페이지인데 240페이지를 지금 보실 때 100여 페이지 정도로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한 3개 지문 중에 1개 지문만 남겨놓는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막판에는 다시 3분의 1로 줄어든 그 지문을 다시 또 3분의 1로 줄이시고 마지막에 또 다시 3분의 1로 줄이시는 작업들을 꼭 같이 병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4번 지문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헌법을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헌법 6조 1항에 보면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데 그러면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도 뭐가 될 수 있네요? 1조에 여기 법률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 논란이 있는 지문입니다.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결론은 틀린 지문인데 관습 뭐잖아? 법이잖아, 법. 법이니까 이것도 그 상위법인 헌법적 질서에 위반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헌재가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웬걸요? 거기 밑에 해설에 보니까 대법원은 관습법은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어.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헌재에서는 관습법도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된다. 그럼 대법원의 의견과 헌재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 위헌법률 심판 대상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은 헌재죠. 헌재. 그래서 헌재 의견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관습법은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6번 지문에 관습법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됩니다. 왜? 법이니까. 이 법은 당사자가 주장하든 말든 이 법의 존재 여부나 법에 대한 판단은 누구의 전권 사항이죠? 법원, 판사의 전권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된다. 맞는 지문인데 이 지문하고 잘 구별해야 되는 게 7번 지문입니다. 7번 지문에 보니까 사실인 관습이 나오죠. 이 사실인 관습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는데 도대체 법률행위 해석이란 건 뭔가? 그건 우리 다다음 시간에 확인할 예정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인 관습하고 관습법이 비슷하지만 다르다. 이 사실인 관습은 거기 첫 줄에 해설에 나오는 대로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관행이죠. 즉 관습법이든 사실은 관습이든 둘 다 반복적인 관행은 있는데 하나는 사회 구성원들이 이 법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다. 누구나가 지켜야 되는 사회 규범이다. 라고 하면 그건 관습법이고 그 정도의 법적 확신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인 관습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될 수 없다. 즉 법률이나 관습법이 되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이거는 누구나 지켜야 되는 사회생활 규범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인 관습은 그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한 법칙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8번 지문에 보시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설시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법명제도 법원이 된다 틀린 지문인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설시된 이런 일반적 법명제가 법률이나 관습법이 되면은 그거는 법원이 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대법원 전합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해설해 보는 대로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만 하급심을 기속한다라는 법원조직법 8조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도 사실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법원의 일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법률이 돼버린다면 여러분이 헌법에서도 배우는 삼권 분립에 반하는 거다. 그래서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된 추상적 일반적 법면제는 원칙적으로 법원은 안 되는데 다만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굵은 글씨에 반복해서 판례가 있으면 그건 일종의 관습법으로서의 실질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관습법은 우리가 1조에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하고는 좀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8번 지문하고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기 쉬운 지문이 요 밑에 11번 지문이야. 그 11번 지문에 보면 헌재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요거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헌재법 47조 1항에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네요. 내용을 보면 법률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자체를 기속한다. 그래서 그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요거는 민법의 법원으로 된다. 물론 요 부분도 논란, 학설 대립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요 위헌 결정이 이 법원, 기타, 국가기관, 지자체를 일반적으로 기속한다라고 해서 요거는 민법의 법원이 되지만 이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된 그 법리가 민법의 법원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특히 8번하고 11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잘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지문은 뭐 사실 이게 법의 기본 법리인데 대법원 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되느냐와 관련해서 여기 법률에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명령 규칙 같은 거, 명령이나 규칙 같은 것도 여기에 법률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저기 법률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이 되고 그래서 10번 지문에도 보니까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 내용 중에 저기 명령도 법률에 포함되는 거죠. 따라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우리 전원합의체 판결을 좀 보려고 하는데 12번 지문이죠. 그 12번 지문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와 관련한 내용인데 자, 요 전원합의체 판결은 맞는 지문인데요. 관련해서 저 관습법이 이 법이 되기 위한, 즉 관습이
법이 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해서 먼저 일반론적인 내용 보고 여기에 사안포섭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17번 지문입니다. 17번 페이지 넘겨서 17번 지문에 보시면 거기 밑에 해설을 먼저 볼게요. 관습이, 즉 어떤 반복적인 관행이 법, 즉 대한민국의 사회생활 규범으로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 반복성. 관행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관행을 사회 규범, 법 규범으로 인식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셋째, 관행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뭐와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 관습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 반복성, 관행이 필요하고요. 플러스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법적 확신. 그래서 관행은 있는데 법적 확신이 없는 관습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법적 확신도 있어야 되고 법적 확신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그 상위법인 헌법적 가치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를 정당성과 합리성이라고 부르죠.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한번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번 포섭해 보겠습니다. 자, 종중의 구성원의 자격이 문제가 되었는데 종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자연 발생적인 종족 단체로서 공동 선조를 모시는 종족 단체를 말하죠. 제가 파평윤씨 소정공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파평윤씨 소정공파에 이 최근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은퇴하셨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아무튼 그 사회 종중으로서 종중의 구성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어디에 규정이 있다면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법률에 따라가면 되는데 법률의 규정이 없네. 그러면 뭐가 있다라면 관습법이 있다라면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관습법에 따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 옛날 판례가 종중 구성원의 자격은 성년 남자로만 제한돼야 된다. 이게 관습법이었대. 옛날 판례에 따르면 즉 관행도 있고 법적 확신도 있고 남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았다. 옛날에는. 그러나 이런 관습이 법이 되기 위한 요건은 성립 요건이기도 하지만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효력 유지 요건이기도 하다.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 그러면 여전히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관련한 관행은 성년 남자만 어디 감히 여자가 이 종중 제사에 참여하고 뭐 구성원이 될 수 없어. 이게 설령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은 판례 표현에 따르면 흔들리게 되었고 무엇보다 뭐가 없다?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게 일종의 관습법이었는데 더 이상 그 관습법은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네. 그럼 결국은 이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뭐는 없는 거죠. 관습법은 없네요. 그럼 뭐에 따라가야 되네? 종중 구성원의 자격은 조리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 조리라는 게 사물의 당연한 이치. 제가 방금 전에 종중의 개념은 자연 발생적이래요. 자연 발생적. 제가 파평윤씨 소정공파 예를 들어 여성이라고 해보죠. 제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그 종중의 여성이었다. 따라서 이런 자연 발생적인 종족단체라는 그 개념상 종중의 구성원은 누구도 포함돼야 된다. 그렇죠. 여성도 포함돼야 되는 게 어디에 부합하다는 거야? 조리에 부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앞 페이지에 우리 12번이었죠. 12번 지문.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과거의 관습법입니다. 더 이상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과거에는 앞에서
요구했던 세 가지 성립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두 번째, 세 번째 요건을 결여하게 되었다. 자, 13번 지문 똑같은 판례, 전압.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죠.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칠판 보세요. 여기에 조리에 합당하다라고 돼 있죠. 만약 이게 관습법에 합당하다 그러면 틀린 지문. 지금은 조리에 합당하다는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 14번 지문. 성문민법과 다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죠. 왜요? 민법 1조에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관습법은 보충적입니다.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보충적 효력설이죠. 보충적 효력설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다. 그래서 1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이걸 법률 용어로 표현하자면 15번 지문이죠. 관습법은 재정법, 법률에 대한 여루적이고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16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그럼 어디다가 밑줄 하시면 되느냐면 미등기에다가 밑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민법 186조입니다. 기억해야 될 민총 이외의 민법 조문, 물권법 조문인데 이 186조에 보면 참고로 제가 1순환 때 그 기억해야 될 민총 이외의 민법 조문 15개 조문을 따로 별책부록 뒤쪽에다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민법 186조에 보면 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뭐 해야 효력이 있죠? 등기해야 효력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아직 등기를 안 했다는 뜻이잖아. 등기를 안 하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없다? 물권이 이전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매수인이요.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다면 그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그래서 맞는 지문. 자, 관습법이란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 생활 규범이 법적 확신으로 인하여 법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이 헌법적 가치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18번 지문 헌법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다 맞는 지문이죠. 19번도 똑같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20번 지문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정도 속도는 괜찮으시죠? 네. 내용을 보시면 20번 지문에 이미 성립된 관습법은 적용되어야 할 시점에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효력이 상실된다. 여기 전체 법 질서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정당성과 합리성, 헌법적 가치에 위배가 된다라면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 관습법으로서 효력이 쭉 유지될 수 있는데 지금 전체 법 질서에 반한다는 거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미 성립된 관습법이라 하더라도 대표적인 예가 종중의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한 이미 성립된 관습법이 적용되어야 할 시점에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라면 더 이상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정된다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21번은 쟁점이 어렵지 않고 22번입니다. 22번 보시면 관습법으로 성립이 되더라도 이후에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습법에 대해서 뭐를 갖지 못한다고요? 법적 확신. 이 몇 번째 요건이었죠? 두 번째 요건이었죠. 그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더 이상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 내용. 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모두 법원으로서
바로 틀린 지문이죠. 관습법만 법원이다. 그렇죠?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뿐이다. 확인하시고 24번에 온천에 관한 권리는 물권법에 조문이 없어요. 물권법에 조문이 없거든요.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 물권이거나 물권에 준하는 물권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법이나 물권법이 나오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은 조금 의미가 있는데 이 분묘기지권과 관련한 내용인데 여러분 분묘기지권이 뭔지 아시나요? 자,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제사 지내는 을의 부모님의 묘가 있다. 을 부모의 묘지가 있다. 그러면 남의 토지 위에 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묘지에 대한 뭐가 필요하겠죠? 사용 수익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규율하는 법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러면 저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남의 토지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묘지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권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인데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어디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라고 그랬죠?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라고 했는데 법률이 있네요. 그렇죠? 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 더 이상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은 소멸될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 아시겠어요? 즉 판례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은 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3가지가 있는데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인데 첫째는 타인의 소유지 내에 토지 소유자, 저기 갑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나 또는 이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몇 년째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20년째 사용 수익하면 우리가 1순환, 2순환 때 다 공부했던 민총2회 민법 조문으로 245조 1항에 보면 취득시효가 있죠. 245조 1항에 보면 취득시효를 통해 가지고 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소위 관습법상 이 묘지를 위한 지상권, 즉 건물을 위한 토지 이용권을 지상권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 토지가 누구 소유 토지였느냐 하면 을 소유 토지였어요. 을 소유. 그래서 토지와 그 분묘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다가 을이 누구한테 토지를 팔았네? 갑한테 토지를 파는 바람에 오늘 이 을의 분묘를 위해서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관습상 지상권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도 뭐가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다. 뭐와 상관없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상관없이요. 그래서 이 의미도 여러분들이 체크는 해 주셔야 된다.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6번 이번에는 또 가족법 쟁점이 나오네요. 상속 회복 청구권. 여러분 상속 회복 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을 상대로 그 내 상속 재산인데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거야? 돌려줘 라는 건데 기존에 우리 판례가 이 상속 회복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라는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관습의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민법이 제정된 게 1960년대거든요. 근데 1960년대 민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이런 관습법이 있었나 봐.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관습을 적용하게 되면 두 번째 줄 20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권 침해가 있어. 뭐라고요? 제가 방금 전에 상속 회복 청구권 누가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라고? 상속인,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을 상대로 야, 그 내 상속 재산인데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거야? 돌려줘 라는 건데 그 상속권의 침해 자체가 내 진짜 상속권, 내가 진정한 상속인인데 내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즉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 이래버리면 상속회복 청구권을 이 관습에 따르면 행사를 못하는 거죠. 왜? 이미 20년이 지나버렸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상속인은 아예 처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이건 정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했다라고 해서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이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 체크되셨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대망의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럼 흐름상 흐름을 쭉 타야 되니까 우리 신의칙과 관련한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채권법, 물권법과 관련한 내용이니까 거듭 얘기 드리지만 이런 어려운 주제들은 판례를 잘 기억하시는데 근데 판례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례의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판례의 방향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찍을 때도 맞게 찍을 수 있다. 이 신의칙과 관련한 모든 판례를 다 공부하면 좋죠. 근데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신의칙과 관련한 우리 판례의 전반적인 방향,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인지 전체적인 방향을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그거를 잘 숙지하시면 전체적으로 판례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또 객관식 지문을 찍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 가죠.